자, 일단 영상부터 하나 보면서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게요, 한 식당에서 팔고 있는, 보면 모듬회예요. 모듬회. 상당히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 먹으려면 상당히 가격이 비쌀 것 같은 그런 모듬회고요. 또 다른 사진은 한복을 차려입은 이제 여성들이 장구에 또 전기 기타까지 연주를 하고 노래하는 듯한 이런 모습. 자, 이 공연 영상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영상도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가 뭐냐? 러시아에 열었다는 북한의 최근 식당이에요. 이름부터 승리식당이라고요? 네, 모스크바 한가운데 문을 열었는데요. 네. 북러 밀착의 어떤 결과, 승리 식당, 뭐 의미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부터 남달라요. 핵심은 평양에 있는 요리사 4명이 직접 와서 요리를 한다. 원조 제대로 맛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요리사까지 기대가 평양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저도 북한 식당 해외에 있는데 많이 가봤지만은 예. 냉면이나 뭐 김치, 가자미, 식혜 이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화면으로 보셨듯이 모듬회에 랍스터, 바닷가재까지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고급 양주와 와인도 테이블에 세팅이 돼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자 기타 또 색소폰 연주를 하고 있고 네. 보통 동남아나 중국에 있는 식당 가면은 개량 한복으로 이렇게 일하다가 앞치마 두르고 또 주방에 가서 일하다가 뭐 이러는데 여기는 보면은 제대로 저렇게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공연조와 또 식당 서빙을 하는 조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전의 북한 식당과는 좀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초호화 반이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클래스 차원이 다른 좀 북한 식당을 초호화로 열었다 이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특별하게 두 분을 모셨는데 이제 또 탈북민이신 이보연 씨한테 네. 한번 여쭤보면은 네. 이게 궁금해요. 저런 초호화 해외 식당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은 일반적인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예. 북한 주민들 자체가 저런 음식들이 차려져 있는 것 자체가 저걸 보고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회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모둠회로 이제 나와 있잖아요. 저 회를 북한 사람들이 과연 보고 회라고 느낄지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네, 왜냐면 북한은 회 하게 되면 네. 바다에서 사는 어부들이 바다에서 직접 잡았을 때 먹지 못하는 한 회는 따로 없어요. 아예 못 웬만해서. 먹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오징어처럼 오징어를 사다가 이제 그걸 무쳐 먹는 게 북한에서는 회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걸 보고 저게 뭐지? 저게 뭐 우리가 아는 뭐 참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저게 네. 참치인가 회인가 고기인가 소고기인가 이것조차도 분간이 어렵지 않을까 싶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화려해진다는 것밖에 저는 못 느꼈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면 아까 평양에서 요리사를 파견해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평양에는 저런 회를 안 판다는 얘기잖아요. 평양에 이제 고급 식당이라든가 외국인을 대접하는 곳에서는 팔아요. 근데 극히 일반적인 일부만. 주민들이 그렇죠. 북한 네. 주민들 같은 경우는 소고기도 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게 도대체 뭔가 할 싶은 거죠. 궁금한 건 지금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거 해외에서 저렇게 돈 벌어도 되는 거예요? 푸틴과 김정은이 뭐 대북 제재 같은 것을 아랑곳할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에 대북 제재 차원에서 저런 노동자, 북한 노동자를 해외에 채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런 식당을 통해서 외화벌이, 북한이 달러 버는 돈줄을 다 막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뒷구멍이 좀 뚫리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네. 작년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70개 해외 식당이 있거든요. 지금 예. 거기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7억 달러다. 7억 달러. 예, 그러면 조 단위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그렇군요. 1조가 넘는 돈을 받아들이는데 특히 이제 이 북한 식당을 네. 뭐 북한의 정보활동 거점 또 거기에 오는 한국 기업인이나 우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정보 수집의 루트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이런 공작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조 단위로 벌어들이고, 그러니까 공작 네. 활동도 하시니까 저렇게 포기를 못 하는군요. 제재가 있어. 꼭 먹고 알 먹고일 수 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우리가 해볼 얘기는 북한의 기상천외한 돈벌이 수단, 그러니까 해외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실체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도 봤던 영상으로 본 바로 북한 식당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특별하게 류이진 대표님 모셨어요. 류이진 대표님이 해보셨다면서요, 과거에 북한에서. 북한 해외 식당에서 근무를 해보셨다면서요. 네, 제가 2012년부터 15년까지 유럽에서 북한 식당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어쩌다가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수중발레 국가대표 선수였고요. 네. 제가 북한 식당에서 뭐 의도치 않게 일을 하게 됐던 스토리가 있는데 선수 생활할 때 저희가 수영장에서 막 물에 젖어서 저희는 아침 8시부터 저녁 막 10시까지 계속 운동만 하는 선수들이기 네. 때문에 예쁘게 꾸밀 시간이 없습니다. 아, 근데 저희 선배님이 네. 한 분이 베이징 북한 식당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하고 저희에게 놀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그런 웨이브 몰이라는 게 있는 줄도 알았고요. 아, 그분을 보고. 그분이 네. 패션도 화려하고 그래서 해외 나가서 한 4년 정도 살다가 오면 저희랑 때깔이 달라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웨이브에 화장하고 뭐 잘생긴 남자친구분 팔짱 네. 끼고 저희한테 보란 듯이 수영장에 놀러 온 거예요. 저희 어. 훈련하는데. 근데 그거 보고 저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바로 부모님께 선생을 그만두고 나도 저 언니처럼 되겠다. 아, 약간 보시고 이제 후광이 나셨던 후광이 거군요, 소위 났어요. 정말 말해서. 아우라가 펼쳐졌고 그 당시에 저에게는 무슨 한국 연예인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로 궁금해요. 그 북한에서 그 식당, 해외 식당에 취업하는 게 좀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관계이기도 하고요. 북한에서는 여러 형태로 나라에서 사람들을 선별하기도 해요. 이제 뭐 흔히 말하면 이제 우리 옥가대상이란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기도 할 때 네. 뭐 김일성, 김정일 관련된 이제 하는 대상들을 뽑는 건데 그것보다는 조금 느슨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술적인 재능이 일단 있어야 되고 시라든가 체육 그다음에 두 번째는 끼가 있어야 돼요. 손님들한테 외국에 나가서 접대하는데 무통해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표정이라든가 그래서 우리 희진 씨도 무용을 했겠지만 우리가 제일 북한 예술 중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표정이에요. 어떤 음악과 단어에 따라서 표정들을 다 짓는 게 1순위로 보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기들을 표정한다면 네. 아기들처럼 웃어야 되고 정말 세상만 태평하게 웃어야 되고 이 표정 관리를 보기 때문에 재능도 중요하고 체격 이런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키를 제일 많이 봐요. 네, 평균 남자로 봤을 때도 북한은 이제 표준 키가 작기 때문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160에서 165 이상으로만 이제 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도 그래서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에서 온 언니를 보고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드셨겠지만 네. 이거 선발되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나 안 보내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약간 북한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느낌이고요. 네. 그냥 아이돌 되겠다고 기획사 많은 같은, 기획사처럼 평양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저도 그때 19살이었는데 그냥 19세에서 21세까지만 선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못 나가면 저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곳 회사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선택했던 회사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유럽에 나가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막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뭐 중국이나 캄보디아보다는 유럽 하는데도 혹해서 거기에 다행히 제가 싱크로나이즈 국가대표라는 타이틀도 있었고 또 춤도 나름 잘 췄기 때문에 네. 선발이 됐습니다. 선발이 되시면은 면접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때 한 50명 정도의 뭐 제 50 또래 명이요? 친구들이 있었고요. 한 명씩 나가서 무대 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뭐 악기를 가져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외국어 실력도 보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면접 과정에서 아무래도 해외를 나가는 거다 보니까 자 네. 보면은 이런 질문도 한다면서요? 아, 당연히 합니다. 저건 보이원들이 하는 겪으신 질문인데요. 얘기군요, 이게. 네, 제 이야기고요. 저희가 해외 나가려면 토대, 집안, 부모님들 직업까지 다 따져요. 네. 그리고 집이 너무 가난해도 안 내보내고 너무 잘 살아도 안 내보냅니다. 탈북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그때 보이원이 저한테 제일 했던 질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남조선 안기부라고 했거든요. 네. 안기부들이 납치를 한대요. 우리 북한 식당. 국정원. 네. 북한 식당 정업원들 납치를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하면은 저는 그냥 당연히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해야 되니까 자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네. 북한 식당에 가면 한국 남자들이 꽃 들고 와서 그렇게 프로포즈를 한다는데 네. 그런 상황이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질의응답을 질문까지. 합격을 해야 나갈 네. 수 있습니다. 그 경쟁률이 하나 얼마 정도 됐나요? 당시? 그러니까 뭐 인기 있는 회사에 따라서 경쟁률이 한 100대 1? 100대 1까지도. 네. 왜냐하면 평양의 모든 19세, 20대 여성들이 다 나오고 싶어 하니까. 네. 아, 그렇군요. 사실 면접 답변이 물론 이제 당시 겪으셨던 실제 내용이지만 네.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만 보면은 좀 살벌합니다, 내용들이. 네, 그런데 살벌합니다. 이 면접 답변 말고도 실제 면접을 볼 때 준비하셨던 준비물이 있어요? 아니,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게 또 있죠. 가면 그냥 바로 가져온 거 다 꺼내 넣으세요. 그게 뭔 얘기예요? 뇌물을
필수적으로 받쳐야 된다고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갈 때도 뭐 부모님한테 나 이런 거 준비해 가야 된다 하면 부모님들이 준비를 해주셔요. 그럼 담배나 솔직히 가면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가볍게 오세요. 네. 돈으로 달라는 얘기죠. 봉투로 주면 제일 좋고 아니면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담배. 네. 뭐 크게 싸가면 티가 나잖아요. 남들 눈에. 네. 그런 거를 꼭 줘야 좀 면접관한테 줘야지. 네, 쉽게 넘어가는 거죠. 안 그러면 다음 단계로 안 보내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면접을 보러 가는 면접관한테 담배나 뭐 이런 뇌물을 챙겨줘야 될 정도라는 거. 실제로 북한 사회가 그래요. 네, 북한 사회는 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내가 대놓고 앞에서 그 뇌물을 받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북한의 뇌물화예요. 네, 그래서 솔직히 그 뇌물을 받을 수 권력은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서 뇌물을 받는 것을 어느 만큼 받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네. 지위적인 권력적인 그 주목 그게 이제 더 높아져요 오히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취지로 이 사람이 갔는데 네. 똑같은 당비서다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뭐 100달러를 받았다, 200달러 받았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은 1000달러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의 능력이 더 올라가게 돼 평가돼요. 경쟁을 하는 거죠. 네, 누가 더 많이 그런 받았나. 걸로 평가가 되기 진짜요? 때문에 네. 공공연하게 이제 받아요. 그래서 이게 북한의 뇌물이 되게 웃기는 거고 그리고 희진 씨 같은 경우는 평양에서 이제 면접을 봐고 평양에서 선발된 가정인데 저희처럼 지방인 가정은 또 달라요. 그래요? 정말 집에 대들보를 뽑아서 이 아이를 한 명 내보냄으로 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고 자전거 팔고 해서 얘를 하나 내보내는데 성공만 하면 네. 이 사람이 몇 년을 나가서 벌어오는 게 진짜 우리로 보면 몇 천만 원께 만 원 돈도 안 돼요. 네. 근데 북한에서 벌 때는 너무 큰 돈인 거예요. 이것마저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잘 살아도 안 되고 못 살아도 안 되는데 못 사는 건 못 사니까 탈박하고 맞아요. 너무 잘 사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북한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애매한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이제 돈을 주고 오게 되면 그래서 대들보를 판다는 말이 뽑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또 공감하시는 모습이 북한의 어떻게 보면 현실인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 대표님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힘든 면접, 그러니까 뭐 한 100대 1까지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뚫고 이제 되신 거예요. 해외 북한 식당에 취업을 하셔서 간 곳이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딘지. 여기요. 네. 여기 맞아요? 실제 근무하셨던데? 네, 저희가 2개 식당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여기가 처음에 운영했던 식당입니다. 여긴 뭘 팔았나요, 당시에? 처음에는 정말 그 지역에 대한 네. 정보를 전혀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도 좀 같이 일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완전 북한 사람들끼리 뭔가를 해보겠다고 유럽에다 오픈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한식만 했던 거예요. 아. 포크랑 나이프를 넣고 옆에는 냉면이랑 뭐 만두를 처음에 팔았는데 네. 거기가 유럽 사람들이 그때는 지금은 뭐 케이팝이 유명하고 한국 음식이 유명해졌지만 저 때는 저분들이 코리안 음식이 과연 뭘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저희가 많이 힘들었죠 초반에. 근데 해외에 계신 북한 종업원 분들이 사실 뭐 서빙만 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막 공연도 하고 하시거든요. 일과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당백이었습니다. 저희는 유럽이다 보니까 네. 많은 멤버를 막 파견할 수가 없었어요. 유엔 제재 때문에 비자 받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거작 3명이 저 식당이 저렇게 봐서 이제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커요. 아, 그-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크고 되게 럭셔리하게 꾸며져 있는 식당인데 3명이서 일을 했어요. 서빙부터 공연까지. 서빙, 공연, 요리까지 다. 요리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주문하면 1시간 만에 만두 하나 나오고 막 이런 식인데 그렇겠네요. 북한 사장님은 또 그 북한에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는 공연도 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저희가 선발돼서 나가기 전까지 1년 동안 공연 연습을 했거든요. 뭔 연습하셨어요? 그때 팝송이랑 그래서 네. 나름 뭐 세련되게 한다고 팝송 연습 열심히 했고 뭐 춤도 열심히 췄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것도 보여주라 그래서 막 서빙하다 갑자기 음악 틀어놓고 춤추면 사람들이 빨리 음식이 나가자 어제 왜 저러나. 그래서 중국도 아닌데 유럽에 가서 그 네. 사람들은 와인 시키면서 조용히 식사하는 걸 좋아하는 분위기인데 저희가 갑자기 아리랑 켜놓고 반갑습니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처음에 좀 충격을 많이 드렸죠 우리가. 그렇겠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은 물론 공연을 보시겠지만 밥을 보통 먹으러 오니까 만두 그쵸. 하나가 1시간이 나오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손님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한 달 지난 다음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 류 대표님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 남한 사람은 여기서 처음 봤어요. 맞습니다. 처음에 가자마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초의 한국 식당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 한국 유학생들한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랬군요. 한식당이 이 지역에 있다. 음. 그래서 그분들이 한 2~3시간 타고 버스를 타고 저희 식당에 왔어요. 그때 처음으로 드라마로만 보던 그 서울 말투, 뭐 부산 말투 다 처음 들어봤고 들으셨군요. 정말 저희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요. 어떠셨어요? 처음 그 남한 말투를 들으셨을 때 느낌. 그냥 드라마 속에 그분들을 실제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평범한 분인데도 우리한테는 막 이민호처럼 보이고 뭐. 그래요. 네. 그러고 그 말투 하나만 들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도 북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도 더 신기하고. 그리고 또 20대 초반이잖아요. 저희가 다 네네. 10대, 20대인데 그분들도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연령대가 비슷했고. 그러니까 재밌었죠. 그런데 아까 그 면접 봤을 때 질문을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 만나서 혹시 네. 뭐 사랑에 빠지거나 이런 거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취지 네, 같았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많이 벌어지죠. 근데 저는 없었지만 뭐 저희 친구들도 어제까지 삼성폰으로 저희가 첫 월급으로 다 삼성폰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로 유튜브 밤새면서 보는데 그때 우리가 꽃보다 남자를 막 밤새서 봤는데 네. 다음 날에 그 이민호 씨랑 말투 비슷한 오빠가 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다들 서로 그 오빠한테 서빙하겠다고 막 근데 앞에서는 티를 안 내죠. 저희도 네. 자존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뒤에서 막 난리 나죠. 어떻게 해도 저 오빠 이민호 남한 사람 닮았다 왔다. 막 이러면서. 아무래도 또 한류 열풍이 있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여자분들 오면 또 피부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럼 저 친구들 어떤 화장품 쓸까? 근데 그분들이 또 저희 준다고 화장품이나 선물 이런 거 항상 챙겨와요. 그렇군요. 그럼 또 밤새 그거 붙이고 막 난리 나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너무 우리가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그게 좀 그럴 북한 수밖에 당국이 통제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순수했던 게 한국 학생들이 패션이 좀 난해하잖아요. 청바지 다 찢어져 있고 막 네네. 셔츠도 막 빈티지 입고 오고 하면은 와 정말 먹고 살기 힘드신가 보다. 그래서, 남한이 가난한가 보다. 예. 그래서 막 만두도 원래 8개 줘야 되는데 한 10개 더 드리고. 찢어진 청바지 때문에. 네. 그런 또 오해를 하셨던 일화가 네, 있군요. 그쵸. 자, 이렇게 북한 식당이요. 해외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에 있는 그 북한 식당을 방문해서 경험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호치민에 북한 식당이 없죠? 네, 북한이 아니고 북조선. 북조선 식당이 없죠? 네, 없습니다. 북한 식당이 없다. 그러니까 북한 식당이 아니고 북조선이라고 이렇게 딱 일침을 놔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건가 보죠? 그래서 저희가 하면 안 되는 말들이 교육을 다 이미 바꿔나가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말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마십시오 하고 교육을 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김정은 하면은 김정은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뭐 얘기를 하던 이렇게 전칭을 무조건 쓰라고 강요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렇군요. 그리고 그분들이 욕을 하려고 하는 순간 맞서 싸워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근데 저희는 솔직히 뭐 또래 친구들이랑 그런 거 싸우기가 친해지면 싸우기도 그렇잖아요. 네. 그럼 초반에는 좀 싸우려고 해요. 그러다 한 2~3번 오면 친해지니까 그런 말은 좀 피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그렇게. 좀.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사상 교육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제 나가셨을 것 같거든요. 월급은 얼마나 주나요? 월급은 저희도 외국 회사였다 보니까 그 회사의 계약서에 써 있는 건 1,000유로였어요. 1,000유로. 근데 실제 저희한테 오는 건 북한 회사를 거쳐서 저희한테 월급이 오는데 네. 여기서 80%를 떼요. 그럼 저희한테 오는 게 200유로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저희는 뭐 청년동맹비, 그치. 뭐 당의 충성자고 네. 뭐 이런 거 두루두루 떼면 한 150유로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방이 관광지에 번쩍번쩍한데 네. 사고 싶은 것도 많고 150유로는 솔직히 너무 부족했죠. 그걸로는 생활조차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지 물가 치면은. 그렇죠. 물론 뭐 해외에서 북한과 다른 환경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 좋았지만 네. 점점 저희도 눈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두를 원래 빚어서 한국 유학생들을 고객으로 해서 어머. 아우, 배달을 했어요. 그 당시에 네, 하셨군요. 원래 집에서 만두를 빚어가지고 네. 연락처 다 받아서 왜냐면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주문을 받아서 배달의 민족처럼 이렇게 하다가 보이원한테 문자를 잘못 보내서 탈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뭐 어떤 문자를 잘못 보내셨어요? 그때 기영 오빠라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오빠가 저한테 만두를 200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저희 월급이 200유로라고 했잖아요. 네. 뭐 다 떼면 더 부족했지만
만두 200개 팔면 200유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새 200개를 빚어서 그 오빠한테 밤 9시에 배달을 가다가 오빠 저 도착했어요 문자를 잘못 보내서 버이온한테 보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버이온이 밤 9시에 오빠라고 유럽에서 할 사람은 나만 사람밖에 없잖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너 어디야 당장 와. 그냥 만두 주고 갔죠. 그러셨군요. 또 그래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되는 계기로까지 이어지셨던 이제 증언을 쭉 해주셨는데, 네. 자, 이런 우리가 해외 식당 얘기를 해봤다면 뭐 이걸로만 돈을 벌지는 않을 거예요, 김정은이. 또 다른 외화벌이 수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뭐가 뜰까요? 외주를 거쳐. 이건 무슨 얘기죠? 대북 제재 때문에 직접 일감을 딸 수 없으니까 하청을 받는 겁니다. 하청이요? 예, 작년에 이제 대북 전문 매체가 그 북한의 한 인터넷 클라우드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어떻게 뒤져봤는데 네. 거기에 보니까 북한의 애니메이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나 그리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들로부터 하청을 받아가지고 오. 참여해서 작업을 한 이런 정황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사실 북한이 저 만화 영화 그리는 기술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군요. 뽀로로 우리 만화 있잖아요. 네. 만화 영화. 그것도 이제 시즌 1을 한 52편을 만들었는데 그중 22편을 남북이 합작으로 만들었어요. 북한 그래요? 사람들이 만들었고 음. 이 만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을 여러 장 아주 세밀하게 그려서 예. 이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중요한데 그런 만화를 정말 잘 그리고 노동 집약적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싼 값에 하기 때문에 외국 업체에서도 탐을 내고 이러는데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재무부가 네. 작년에 이제 한 이탈리아 업체가 대북 제재를 위반해 가지고 일본 그 북한에다가 일감을 맡긴 거 이걸 가지고 제재를 해 가지고 우리 돈으로 한 7억 원 정도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어요. 벌금까지.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실제로 뭐 대단한 실력이라고 했으니까 이 북한의 애니메이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세매야, 너희 아버지는 전장에서 돌아오시지 못했다. 아버지는 나라를 지켜 원수와의 싸움에서 목숨 바친 장수다. 부디 아버지의 뜻을 이어다오. 고구려의 앞날은 더욱 창창하거늘 문무 대신들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충의를 맹약할지어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 보면서 처음에 나왔던 건 너무 옛날 거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뒤에 나온 거 보니까 상당한 수준이에요. 이보시 저 만화 보셨던 기억이 나요? 아우, 소년장수는 북한 사람들이 뭐 애니메이션이라서 애들이 아니라 어른도 조금 모르면 정말 간첩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걸 안 보는 네. 사람이 없고 유명한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소년장수, 뭐 다람쥐와 고슴도치, 뭐 이제 영리한 너구리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는 북한의 대표작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쟤네들이 보여주자고 하는 메시지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소년장수 같은 경우는 나라를 잃었을 때 아빠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전장에 나서 희생되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아빠에 이어서 하는 거고 각각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런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그게 막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저렇게 그러니까요. 북한의 선전적인 걸까지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일까까지는 우리 북한에서 생각지도 못했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걸로 북한에서 해외에서 이제 돈을 긁어 모은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든가 기술력은 좋아요. 이것도 높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거나 이거를 뭐 폭을 넓혀나갔으면 범위가 작아요. 북한이라는 이 갇혀진 체제 안에서 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에게 딱 맞춰져서 스토리 콘텐츠가 많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은 좋으니까 외국에서 미국의 이제 디즈니라든가 이런 데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서 외주로 수주를 넣어가지고 하청업체 공장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렇게 하청을 주게 되면 거기서 그림을 줘서 따서 그림만 보내주는 거죠. 그럼 그 스토리는 이제 디즈니 쪽에서 이제 완성을 하고 네. 하는 식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기술력이라든가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북한의 기술력이 뛰어나서 그걸로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아마
북한 식당 못지않게 그래요? 애니메이션에 못지않게 끌어들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못지 않는다는 건 여기도 그러면 뭐 소위 말하는 꿈의 직장 이런 건가요? 북한에서? 저기 어떻게 보면 이제 아동 영화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아동 그 426 아동 영화 창작사인가 맞아요. 그렇게 네. 있거든요. 그리고 아. 이제 만수대 뭐 창작사 이런 것들이 다 있긴 한데 거기에는 대부분이 거기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요. 지방 사람들은 특히 못 들어가고 대부분이 그 정도의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건 북한의 어떤 권력층의 자녀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소개할 때도 이제 어떤 집에 어떤 누구가 해서 이제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게. 그럼 거기 작가들은 딱 지정돼 있어요. 바뀌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꿈의 직장이 아닌 정말 꿈의 직장이 저런 것이죠. 근데 북한의 외화벌이 이제 우리가 뭐 해외 북한 식당, 제 애니메이션 알아봤지만 이런 것까지 할 줄은 몰랐다. 또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있다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북한의 기상천외 한 외화벌이 수단이 된 북한 예술인. 이거는 일단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볼까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 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동상 아닙니까? 네, 수령을 절대적으로 떠받드는 체제가 80년 동안 이어오다 보니까 네. 저 동상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아, 정말 저도 가까이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네. 눈동자까지도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해외에 그 기술을 송출을 하게 되는 거죠. 북한의 저런 체제 선전문들만 만드는 네. 만수대 창작사라고 있습니다. 1959년에 세워졌는데 여기가 저도 가봤는데 축구장 22배 크기의 넓이에 동상도 만들고 뭐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로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하는 1호 작품을 만드는 이런 곳인데 그 기술, 동상 기술 이런 것들을 해외로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외에 수출을 한다. 해외 노동자들을 이제 파견해서 그렇죠. 동상을 해외에서 또 제작까지 한다는 네. 건데 류희진 대표님도 평양에 가보셨을 때 저런 동상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정말 아니, 저는 저 엄청 동상에서 네. 한 300m 거리에 살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매일 어렸을 때는 저기 가서 저거 닦으면 네. 모범적인 학생으로 이거 별도 받고 그래가지고 맨날 가서 닦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기술이 일단 수출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외국 같으면 저런 동상을 만들 경험도 없는데 북한은 그냥 찍어내잖아요. 공장처럼. 그것도 막 도 김부자, 김종일의 점 하나까지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작가들이. 또 얼마나 기술력이 뛰어나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북한 식당부터 뭐 애니메이션, 동상까지 각가지 뭐 해외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김정은의 이제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류희진 대표님한테 궁금한 거는 특히 해외에서 북한 식당 이제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지금 다시 재개됐거든요. 보셨을 때 이제 후배들 같은 느낌도 드실 것 같고 그쵸. 어떤 생각이 드세요? 후배들이죠. 그냥 저 친구들은 꿈의 직장이니까 또 어떻게든 저랑 비슷하게 뇌물을 주고 온 집안의 기대를 가지고 저기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힘든 집안의 자식들도 아니에요. 예체능 부모님들이 열심히 키워서 해놨더니 저렇게 해외 나가서 식당에서도 솔직히 슬픈 현실이죠. 저도 국가대표까지 했는데 네. 저희 부모님 울었거든요. 저 때문에. 근데 일한 것만큼 보상을 받으면 또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예.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 좀 안타깝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냥 식당에서 서빙 하면서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슬쩍슬쩍 눈물도 보이시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네. 드러내셨는데 또 저희가 동상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아프리카예요. 네. 이런 동상도 있었다고 해요. 자, 이게 세네갈에 북한이 만들었던 이 동상인데 이 동상만 봐도 사람들이 특히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가 사실 그쵸. 눈에 보이거든요. 이보연 씨는 이런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좀 안쓰러운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게는 나라의 그 우리 지하 강물을 파는 것과 네. 사람들을 인력으로 싸게 내보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조그만한 재능이나 조그만한 인물이나 체격 이런 것들이 된다면 그냥 물건처럼 이제 내보내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쓴다는 것 자체가 해서 저렇게 정말 엄청난 기술력들을 저렇게 어떻게 보면 싸게 우리 입장에서는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슬픈 현실이고 저게 동원되는 사람들도 똑같은 입장으로 정말 정당한 대우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50%라도 좀 더 주지라는 생각, 이런 마음에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대북 제재를 피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대북 제재 여러 가지 지금 촘촘하게 하고 있다 그러지만 계속 저런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국제 공조 이런 부분이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북한의 또 기상천외한 외화벌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